기원전 1200년 무렵 지중해 세계를 지탱하던 문명들이 불과 반세기 만에 연쇄적으로 무너졌습니다. 히타이트 제국의 수도 하투샤는 불길 속에 사라졌고 우가리트의 상인들은 짐 하나 챙기지 못한 채 항구를 버렸습니다. 트로이의 성벽은 붕괴됐고 이집트의 파라오 람세스 3세조차 다가오는 재앙을 막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워야 했죠. 전쟁, 기근, 약탈이 한꺼번에 몰아친 이 시기 이후 찬란했던 청동기 문명은 역사에서 갑자기 자취를 감춥니다. 3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학자들은 묻습니다. 이 거대한 붕괴는 왜 어떻게 시작된 걸까요? 오늘은 인류 역사상 가장 미스터리한 문명 붕괴 사건, 청동기 시대의 종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터키 중부 크즈르막 강이 굽이치는 언덕 위에는 하투샤의 폐허가 남아 있습니다. 이곳은 한때 청동기 시대 최강 대국 중 하나였던 히타이트 제국의 심장부였죠. 회색 석회암으로 쌓은 이중 성벽은 100개가 넘는 망루로 둘러싸여 있었고 거대한 성문마다 위압적인 사자 조각이 도시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히타이트인들은 주변 언덕에서 양을 기르며 양털로 옷을 짜 입었고 비옥한 평야에서는 밀과 보리, 렌틸콩을 재배하며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삶을 이어가고 있었죠. 하지만 이 도시의 땅을 파내려가면 평온했던 일상이 갑자기 끊어진 순간이 드러납니다. 고대 바닥 바로 위에서 발견되는 것은 검게 탄 재와 숯, 그을린 벽돌 파편으로 이루어진 얇은 파괴층입니다. 이 층은 기원전 13세기 말에 형성된 것으로 지붕이 무너지고 벽체가 고열에 녹아내린 흔적이 남아있죠. 파괴는 우발적이지도 부분적이지도 않았습니다. 하투샤는 의도적으로 그리고 철저하게 무너졌습니다. 그 이후 이 도시에 대한 고고학적 기록은 사실상 끊어지고 폐허 사이에서 잠시 드나든 소수의 약탈 흔적만 남은 채 하투샤는 수백 년 동안 사람들이 기피하는 유령의 도시로 남게 됩니다. 하투샤에서 북쪽으로 20km 떨어진 알라자 회위크는 히타이트 왕들이 화려한 무덤에 묻히던 곳인데요. 이곳에서도 똑같은 재와 잔해의 층이 발견됩니다. 동쪽으로 100km 떨어진 요새 도시 카라골란에서는 상황이 더 처참했는데 거리에 화살촉이 낙엽처럼 널려 있고 남녀노소의 유골이 쓰러진 자리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거든요. 더 놀라운 건 이런 파괴가 한두 곳에 그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중해 동부 전역 1000km가 넘는 광활한 지역에 걸쳐 똑같은 파괴층이 나타나는데요. 기원전 1200년에서 1100년 사이에 거대한 파괴의 물결이 이 지역 전체를 휩쓸었다는 뜻이죠. 이 시기에 무너진 문명들의 목록은 충격적입니다. 히타이트 제국, 우가리트, 미노아, 미케네 그리스. 이 거대하고 오래된 제국들이 모두 함께 쓰러졌거든요. 역사학자 로버트 드루스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40년에서 50년 사이에 지중해 동부의 거의 모든 중요한 도시가 파괴됐고 많은 도시가 다시는 사람이 살지 않게 됐다고요. 이 문명들은 너무나 철저하게 붕괴해서 역사 기록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일부 지역은 회복하는 데만 거의 1000년이 걸렸고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지금까지도 인류 역사의 가장 치열한 논쟁거리 중 하나로 남아있죠. 이 대재앙의 기억이 현대까지 전해진 방식 중 하나가 바로 호메로스의 서사시입니다.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아는 트로이라는 성벽 도시의 파괴를 노래하는데요. 이 시들은 청동기 시대 붕괴 이후 그리스 암흑기를 거치며 수백 년간 구전으로 전해졌습니다. 시인들이 놀라운 기억력으로 암송하고 전달하면서 조금씩 덧붙여지고 과장되다가 기원전 8세기에 비로소 문자로 기록됐죠. 오랫동안 신화로만 여겨졌던 트로이가 19세기 말 실제로 발굴됐습니다. 9m 높이의 성벽에 18m 망루가 솟아있던 이 도시는 호메로스가 묘사한 것과 놀랍도록 비슷했고 기원전 13세기 말에 적어도 2번 불탔다는 증거도 나왔거든요. 성벽에서 발견된 청동 화살촉들, 불에 탄 흔적이 남은 돌들, 거리와 집에서 발견된 인간 유해까지 트로이 전쟁이 실제 역사적 사건이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죠. 이 파괴의 원인을 찾기 전에 먼저 무엇이 붕괴했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고대 세계를 고립된 국가들의 집합으로 상상하지만 실상은 전혀 달랐거든요. 기원전 1200년경 지중해 동부는 오늘날 못지않게 복잡하게 얽힌 세계였습니다. 서쪽의 미케네 그리스, 남쪽의 이집트 신왕국, 키프로스와 크레타 섬, 우가리트 같은 해안 도시 국가들,
바빌론, 아시리아, 히타이트 제국까지 이 모든 나라들이 무역과 외교, 결혼 동맹으로 촘촘히 연결되어 있었죠. 미노아의 예술가들이 이집트 궁전의 벽화를 그리러 갔고 왕들은 서로에게 의사와 장인, 직공과 음악가, 가수를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우가리트의 마지막 왕 암무라피가 히타이트 여인과 결혼했다가 이혼하면서 수년간 법정 다툼을 벌였다는 기록도 남아있거든요. 터키 남서부 울루부르은 앞바다에서 발견된 기원전 1300년경의 난파선 하나만 봐도 이 교역이 얼마나 광범위했는지 알 수 있는데요. 레바논 삼나무로 만든 이 배에서 구리 주괴 10톤과 주석 1톤, 흑단 원목, 코끼리와 할마 상아, 하마 이빨 12개 이상, 유리 구슬이 든 항아리, 올리브와 테레빈 수지, 아몬드와 피스타치오, 무화과와 포도, 석류와 고수가 발견됐습니다. 네페르티티의 이름이 새겨진 황금 풍뎅이, 장식품, 화살촉과 단검, 거북 등껍질과 타조알, 키프로스산 도자기와 기름 램프, 코발트 블루와 라벤더색 유리 덩어리까지 최소 7개 나라에서 온 물건들이었죠. 이런 교역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청동의 원료인 구리와 주석이었습니다. 청동은 구리와 주석을 대략 10대 1 비율로 합금한 금속인데요. 울루부르 난파선에서 발견된 구리 10톤과 주석 1톤이 정확히 청동 11톤을 만들 수 있는 양이라는 점이 흥미롭죠. 기원전 4000년경 발견된 이래로 이 붉은빛 또는 황금색 금속은 거의 모든 무기와 도구, 생활용품의 재료가 됐거든요. 오늘날의 알루미늄이나 강철처럼 청동 없이는 문명 자체가 유지될 수 없었습니다. 군대는 무기가 없고 전차는 바퀴에 태를 두를 수 없고 장인은 연장이 없어지는 거죠. 구리는 비교적 구하기 쉬웠지만 주석은 희귀한 금속이었습니다. 당시 가장 가까운 주석 산지는 아프가니스탄의 바다흐샨 지역이었는데 거기서 실크로드를 따라 당나귀 대상이 산과 강을 넘어 메소포타미아 대도시들까지 길고 위험한 여정을 거쳐 운반해야 했죠. 거기서 다시 배에 실려 지중해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역사학자 캐롤 벨은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청동기 시대 후기에 주석의 전략적 중요성은 오늘날 원유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요. 하투샤의 대왕과 테베의 파라오가 무기급 청동을 만들 충분한 주석을 확보하려고 골머리를 앓았던 것처럼 오늘날 미국 대통령도 미국 SUV 운전자들에게 휘발유를 공급하느라 고심한다는 거죠. 이렇게 복잡하게 얽힌 세계에서 한 곳이 무너지면 연쇄 반응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화가 유지되고 무역이 계속되는 한 이들은 일종의 안정을 이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죠. 전통적으로 학자들은 이 붕괴의 원인으로 해양민족이라 불리는 신비한 집단을 지목해왔습니다. 바다에서 나타나 도시들을 불태우고 사라진 이 침략자들은 마치 재앙 영화의 외계인이나 우주전쟁의 화성인처럼 묘사되곤 했는데요. 이집트 파라오 람세스 3세는 메디넷 하부 신전벽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어떤 나라도 그들의 무기 앞에 서지 못했고 하티와 코데, 카르케미시와 아르자와 알라시아까지 모두 쓰러졌으며 그들의 백성과 땅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황폐해졌다고요. 해양 민족이 누구였는지, 어디서 왔는지, 무슨 언어를 썼는지는 미스터리입니다. 사르디니아와 시칠리아에서 왔다는 설도 있고 리비아나 지중해 동부 더 가까운 곳에서 왔다는 설도 있죠. 하지만 그들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꽤 잘 알고 있는데요. 람세스 3세가 메디넷 하부 신전 외벽에 새긴 거대한 부조 덕분입니다. 이 조각에는 해양민족과의 전투에서 잡힌 포로들이 매우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거든요. 그들은 치마를 입고 턱 아래로 끈을 묶어 고정한 깃털이나 갈대 다발 같은 독특한 머리 장식을 쓰고 있었습니다. 모두 같은 모습은 아니었는데 어떤 이들은 두개골 모양의 모자를 썼고 또 어떤 이들은 뿔 달린 투구를 썼죠. 이집트 기록에는 그들의 이름도 나오는데 다누나, 체케르, 펠레셋, 샤르다나, 웨셰시 등 단일한 군대가 아니라 같은 깃발 아래 모인 여러 민족의 느슨한 연합체였던 것 같습니다. 시리아 북부 해안의 무역도시 우가리트가 해양민족에게 당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600년 넘게 번영했던 이 도시는 실크로드가 지중해와 만나는 바로 그 지점, 중국에서 온 교역품이 배에 실리는 종착점이었거든요. 최소 7개 언어를 사용하는 다문화 도시였고 궁전과 신전에 방대한 도서관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라파누라는 외교관이 소유한 최초의 개인 도서관도 있었고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악보인 달의 여신 니칼 찬가가 여기서 발견됐죠. 이 도시의 마지막 왕 암무라피가
인근 키프로스의 통치자에게 보낸 편지가 발굴됐는데요. 그 내용이 절박합니다. 아버지시여, 적의 배들이 왔습니다. 그들이 제 도시들에 불을 지르고 제 땅에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제 군대와 전차는 모두 히타이트에 주둔 중이고 제 배들은 루카 땅에 있어서 아직 돌아오지 않았으니 땅이 버려진 상태입니다. 이 편지는 발송되지 못했습니다. 도시가 불타면서 점토판이 함께 구워져 굳어버렸거든요. 도시의 가마에서 발견된 또 다른 편지는 다른 왕에게 150척의 배를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이었는데 이 역시 보내지지 못했습니다. 공격군의 규모가 엄청났다는 걸 짐작할 수 있죠. 우가리트 폐허에서 발굴자들은 곳에 따라 2m 두께에 달하는 재와 부서진 벽돌층을 발견했고 거리에는 화살촉이 널려 있었으며 사람들이 급히 묻어둔 귀중품은 주인이 돌아오지 않아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시리아의 알레포와 유프라테스 강변의 에마르도 불탔고 성경에서 아마겟돈으로 알려진 메기도는 이 지역 어떤 도시보다 오래 버텼지만 결국 너무 철저하게 파괴돼서 나중에 이스라엘인들이 이주해 왔을 때 잔해를 치우지 못하고 그 위에 건물을 지어야 했습니다. 키프로스의 코키노크레모스에서는 마을 전체가 급히 버려진 흔적이 발견됐는데 청동 세공인이 작업장 마당에 묻은 연장, 은세공인이 벤치 돌 사이에 숨긴, 금세공인이 구덩이에 감춘 금박이 모두 주인이 찾으러 오지 못한 채 남아 있었습니다. 해양 민족이 가는 곳마다 파괴가 따랐죠. 하지만 모든 파괴를 해양 민족 탓으로 돌리기는 어렵습니다. 트로이 전쟁의 주인공인 미케네는 아테네 남서쪽 90km 지점에 있던 군사 요새로 전성기에 인구 3만 명이 넘었고 하투샤의 버금가는 거대한 성체를 자랑했거든요. 고대 그리스인들은 미케네의 거대한 성벽을 보고 신화 속 외눈박이 거인 키클롭스만이 그렇게 큰 바위를 옮길 수 있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미케네는 내륙 깊숙이 있어서 해양 민족의 공격을 받았다기보다 북쪽의 도리아인들에게 멸망했을 가능성이 높고 역시 내륙 산악지대에 있던 하투샤는 발칸 반도에서 남하한 프리기아인들에게 함락됐을 거라고 추정됩니다. 해양 민족의 습격으로 동맹국들이 방어에 묶이면서 평소라면 막아냈을 적들에게 취약해진 거죠. 할리우드 영화에서는 외계인이 침공하면 세계가 단결해서 맞서 싸우지만 청동기 시대 붕괴의 교훈은 누군가는 그 혼란을 기회로 삼는다는 겁니다. 바빌론의 사례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현대 바그다드에서 남쪽으로 약 100km 떨어진 곳에 있던 이 고대 도시는 성경에도 여러 번 언급되는 이 지역 가장 오래되고 강력한 도 중 하나였거든요. 당시 바빌론은 500년간 카사이트 왕조가 다스리고 있었는데 평소에는 아시리아와 해안 국가들의 지원을 받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동맹국들 모두 자기 방어에 급급했죠. 북쪽에는 이란 남부의 산악과 저지대를 지배하던 강인한 민족 엘람이 있었는데 엘람 왕 쿠티르나훈테는 바빌론의 왕좌가 자기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무시무시한 수사로 침공을 위협했죠. 나는 왕이요, 왕이 아들이요, 왕의 씨앗인데 어찌 바빌론 땅의 왕좌에 앉지 못하겠는가. 네 도시들을 파괴하고 내 요새들을 허물고 네 과수원을 베어버리겠다. 네가 하늘로 도망쳐도 끌어내리고 지옥으로 숨어도 머리채를 잡아 끌어올리겠다고요. 기원전 1158년 쿠티르나훈테가 침공했고 홀로 남은 바빌론은 무너졌습니다. 마지막 카사이트 왕은 사슬에 묶여 엘람으로 끌려갔고 바빌론의 수호신 마르둑 신상도 약탈당했는데 이 신상의 도난은 왕의 포로보다 바빌론 사람들에게 더 큰 충격을 줬다고 합니다. 이집트는 달랐습니다. 람세스 3세는 해양 민족을 격퇴한 유일한 지도자였거든요. 그는 찬탈자의 아들이었는데 아버지 세트나크테가 피비린내 나는 내전 끝에 왕좌를 차지하고 이집트 제20왕조를 열었지만 4년 만에 죽으면서 31세의 람세스에게 왕관이 넘어갔습니다. 젊은 파라오는 자신을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꼈을 텐데 그가 선택한 이름이 이를 보여주죠. 람세스라는 이름을 마지막으로 쓴 파라오는 거의 한 세기 전 신왕국의 황금기에 67년간 이집트를 다스린 람세스 대왕이었거든요. 람세스 3세의 완벽하게 보존된 미라를 보면 그가 어떻게 생겼는지 쉽게 상상할 수 있는데 좁고 높은 광대뼈에 지적인 이마를 가진 사색가이자 계획가의 얼굴이었습니다. 해양 민족의 공격 소식이 들려왔을 때 람세스는 이집트가 이웃 나라들의 운명을 따르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죠. 이집트는 본질적으로 육상 강국이라
해전에 약했거든요. 이집트군은 광대한 궁수 부대와 빠른 마차 부대를 동원해 고대 전장을 지배해 왔는데 보병 대열을 전진시키면서 경전차에서 화살을 퍼붓고 중전차 돌격으로 공포와 혼란을 일으키는 전술이었습니다. 이 전술로 팔레스타인 해안까지 정복하고 히타이트도 격파했지만 넓고 탁 트인 전장이 필요했죠. 해양 민족 부족들 중 일부가 과거에 이집트 군대에서 복무한 적이 있어서 이 약점을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집트의 전술을 무력화할 방법을 선택했는데 바로 나일강 자체를 공격하는 거였습니다. 이집트의 모든 대도시가 나일 강변에 있었으니 강에서 저항이 무너지면 도시들이 차례로 함락되고 그 부를 차지할 수 있었죠. 엄청난 도박이었지만 해양 민족은 성공을 확신했습니다. 결정적 전투는 나일 삼각주에서 벌어졌는데요. 나일강이 여러 지류로 갈라져 지중해로 흘러드는 곳입니다. 구불구불한 사막 한가운데 비옥한 충적토가 쌓인 녹색 땅으로 가을이면 붉은 연꽃이 피고 강둑에는 파피루스 덤불이 자랐죠. 당시에는 나일 악어와 하마도 삼각주에서 야생으로 살았습니다. 람세스는 이 어려운 지형에서 최후의 저항을 해야 했는데요. 그는 이집트군의 남은 강점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매복을 놓고 해양 민족에게 기습 공격을 가하는 거였죠. 적 함대가 삼각주 바깥바다에 집결하는 동안 람세스는 거대한 군대를 모았습니다. 궁수와 창병 수천 명을 갈대 속에 숨기고 적 함대가 강으로 들어오길 기다렸죠. 긴장감이 엄청났을 겁니다. 이집트군 전체가 숨을 죽이고 바다에서 첫 번째 적선이 나타나길 기다렸거든요. 마침내 강구비를 돌아 배 한 척이 나타났고 그 뒤로 또 한 척, 또 한 척, 해양 민족의 해상 전력 전체가 시야에 들어올 때까지 계속됐습니다. 노 젓는 소리, 갑판 아래 북소리, 조타수와 병사들의 외침이 들렸을 겁니다. 해양 민족의 배들이 사정거리 안에 들어오자 람세스는 지옥을 풀어놓았죠. 메디네 타부의 비문은 그 다음을 이렇게 전합니다. 내 국경에 도달한 자들, 바다로 전진한 자들에게 강 어귀에서 완전한 불꽃이 맞섰고 해안에서는 창의 방책이 그들을 둘러쌌다. 이 전투의 혼란은 메디네 타부의 거대한 부조에 담겨 있는데요. 해양 민족이 전력을 다해 전진하자 람세스의 궁수들이 적선의 화살을 끊임없이 퍼부었습니다. 당황한 해양 민족이 강둑에 상륙하려 하자 이집트 창병들이 갈대에서 뛰쳐나와 맞섰고 적이 강에 갇혀 발버둥 치는 동안 소규모 이집트 해군이 돌진해 갈고리로 적선을 끌어당겼죠. 배와 배가 맞붙는 필사적인 전투였습니다. 창에 꿰뚫리고 배 옆으로 기어오르고 머리 위로 화살이 날고 배가 뒤집히며 물속에 빠지고 시체가 거품 이는 물에 거꾸로 떠오르는 장면이 새겨져 있습니다. 뒤이은 잔혹한 백병전에서 해양 민족은 압도당했고 람세스의 계획은 성공했죠. 그들은 끌려오고 애워싸이고 해변에 엎드려져 죽임당하고 머리부터 꼬리까지 무더기가 됐다. 이집트인들은 승리했고 역사상 처음으로 이 해상 침략자들을 격퇴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이집트를 구하진 못했습니다. 주변의 모든 문명이 무너지면서 교역로가 끊어졌고 이집트 경제는 급격히 쇠퇴했거든요. 마치 재난 영화의 영웅처럼 이집트는 황폐해진 지역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미케네, 히타이트, 우가리트, 바빌론의 카사이트 왕조, 이 모든 오래된 문명이 완전히 무너지고 질서가 혼돈의 자리를 내줬죠. 람세스 3세 치세 29년에 역사상 최초로 기록된 파업이 일어났는데 데이르 메디나 마을의 왕실 무덤 건설 노동자들과 장인들에게 식량 배급을 못해줬기 때문이었습니다. 람세스 3세는 총 31년을 다스렸지만 그의 죽음 후 상속자들 사이에 수년간 다툼이 벌어졌고 그의 아들 셋이 각각 람세스 4세, 람세스 6세, 람세스 8세로 즉위했습니다. 한편 이집트는 가뭄과 계절 홍수 실패, 기근, 밀란, 관리 부패에 시달렸죠. 파라오의 권력이 약해지면서 테베의 신관들 권력이 커졌고 왕조 마지막 파라오 람세스 11세는 너무 약해져서 신관들이 사실상 이집트의 진정한 통치자가 됐습니다. 람세스 3세 치세 후 80년도 안 돼 이집트 제국은 분열됐고 제국의 영광은 영원히 사라졌죠. 해양 민족 말고도 이 붕괴를 설명하는 또 다른 이론이 있습니다. 바로 철의 등장이죠. 철은 기원전 3000년경부터 제한적으로 사용됐고 초기 인류는 땅에 떨어진 운석에서 철을 얻어 신성한 금속으로 여기기도 했는데 아마 자성 때문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일상적인 실용품으로서 철에는 여러 문제가 있었거든요. 청동의 원료인 주석은 녹는 점이 섭씨 232도에 불과해서
원한다면 부엌 스토브에서도 녹일 수 있지만 철은 섭씨 500도 이상이 필요해서 발전된 용광로와 특수 기술이 있어야 했습니다. 게다가 순수한 철은 부서지기 쉬워서 적절한 비율로 탄소를 섞어 강철로 만들어야 청동만큼 날카롭고 단단해졌죠. 이 기술이 수천 년에 걸쳐 개발돼 이 시기에 지역 전체로 퍼지기 시작했는데요. 철광석은 주석보다 훨씬 흔했기 때문에 작은 부족이나 소국도 첨단 무기를 갖출 수 있게 됐습니다. 마치 현대의 AK-47 같은 저렴한 돌격소총처럼 전 지역을 불안정하게 만든 대평준화가 일어난 거죠. 청동기 시대 붕괴 이후 청동은 더 이상 이 지역에서 사용되지 않았고 강철 무기가 그 자리를 차지했으며 철기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이집트가 사용하던 전차 군대는 대규모 보병 군대에 밀려났죠. 마지막으로 기후변화 이론이 있습니다. 기원전 3세기 말 지중해 동부의 기후가 급격하고 빠르게 변했다는 건 확실한 사실이거든요. 이전에는 초목이 무성하던 땅이 갑자기 건조하고 메마르게 변했습니다. 이 지역의 고대 꽃가루 분석 결과 이 시기에 더 사막 같은 환경에 적합한 식물이 번성했고 이스라엘 동굴의 퇴적물 코어와 광물 침전물의 산소 동위 원소 분석 모두 기원전 13세기와 12세기의 이전 시대보다 비가 훨씬 적게 내렸음을 보여주죠. 이 모든 것이 이 지역의 기후변화 시기를 가리키는데 그동안 사람들이 재배할 줄 알던 작물이 땅에서 죽었을 겁니다. 과학적 증거 외에도 이 지역 문헌 기록에서 심각한 가뭄과 기근의 흔적을 볼 수 있는데요. 건조하고 돌 많은 산악지대의 히타이트가 특히 심하게 타격받았습니다. 우가리트의 편지들은 하투샤 같은 거대한 도시에 식량을 대기 위해 대량의 곡물을 산길로 올려보냈다고 전하고 위기는 오랫동안 지속된 것 같습니다. 기원전 13세기 중반에 한 히타이트 여왕은 이집트 파라오에게 짧지만 절박한 메시지를 보냈거든요. 제 땅에 곡식이 없다고요. 다른 곳에서는 히타이트가 보낸 점토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 땅에 기근이 있다는 걸 몰랐습니까? 시리아 에마르에서는 한 하인이 우가리트에 있던 상인 주인에게 보낸 편지가 파괴 당시 발견됐는데요. 대개 기근이 들었습니다. 빨리 오시지 않으면 고향 사람 중 살아있는 자를 못 보실 겁니다. 라고 적혀 있었죠. 이 급격한 기후변화의 원인을 찾기 위해 일부 과학자들은 거의 4,000km 북쪽을 바라봤습니다. 아이슬란드 남부의 눈 덮인 산 위로 거대한 화산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혹독한 풍경이죠. 이 화산의 이름은 헤클라인데 세계에서 가장 활동적인 화산 중 하나입니다. 고대와 중세의 상상 속에서 헤클라는 지옥의 문이자 배신자 유다가 고통받는 감옥으로 여겨졌거든요. 시토회 수도사 클레르보의 에르베르는 특히 생생하게 썼습니다. 사람들이 지옥의 굴뚝이라 부르는 시칠리아의 유명한 불의 가마솥 에트나산, 그 가마솥도 이 거대한 지옥에 비하면 작은 용광로에 불과하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헤클라의 가장 격렬한 분화가 청동기 시대 붕괴가 절정에 달한 기원전 1100년에 일어난 것이 우연일까요? 헤클라 3으로 알려진 이 분화는 약 7.5세제곱킬로미터의 화산암을 대기 중에 뿜어냈고 분화 후 수년간 지속됐을 어두운 먼지 장막으로 하늘을 덮었습니다. 아일랜드에서 늪지의 반쯤 화석화된 나무인 늪지 참나무 연구에 따르면 헤클라 3분화 후 18년간 나무가 거의 자라지 않았고 대서양 건너 미국에서도 지구상 가장 오래된 나무인 브리슬콘 소나무가 약 20년간 지속된 것으로 보이는 비슷한 어둠과 냉각의 기록을 보여줍니다. 우리 지역에 미친 영향은 극적이었을 텐데요. 작물이 죽고 토양이 날아가고 그보다 더한 것은 태양 위에 드리운 어두운 구름이 다가오는 무언가 끔찍한 것, 신들의 벌, 어쩌면 세상의 종말을 말하는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사람들이 올려다보며 안개 사이로 창백하게만 보이는 태양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뭘 잘못했을까? 왜 신들이 우리를 버렸을까? 왜 우리 왕들은 우리를 지키지 못할까? 물었을 겁니다. 고고학 유적지를 파고 파괴의 흔적을 발견할 때 우리는 누가 이 건물을 불태웠는지, 이 벽을 무너뜨렸는지, 이 도시를 잔해로 묻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일부 역사가들은 이제 청동기 시대 파괴의 일부가 왕국 내부의 봉기와 반란 때문이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들이 왕에게 화가 났다면 백성도 화가 났을 테니까요. 철 무기의 확산은 이 폭도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전문 군대 밖에서는 볼 수 없던 무장을 가능하게 했을 겁니다. 헤클라 3분화 이론을 받아들인다면
해양 민족에 대한 우리의 초상화를 완전히 재평가해야 합니다. 해양 민족이 사실 난민이었다면 어떨까요?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사르디니아나 시칠리아 같은 지중해의 섬에 사는 시민인데 어느 해 하늘이 어두워지고 태양이 회색 안개 사이로 창백하게 비치며 가뭄이 오고 작물이 더 이상 자라지 않습니다. 섬에 굶주림이 퍼지고 혼돈이 번지기 시작하죠. 곳곳에서 신들이 화났다, 세상이 죽어간다는 말이 들립니다. 그러다 다음 해 수확철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태양은 여전히 약하고 작물은 여전히 자라지 않으며 이제 당신 땅에 굶주린 사람들의 물결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태양이 더 희미하고 최악의 겨울이 휩쓴 먼 북쪽에서 온 배고픈 사람들이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남아서 태양이 돌아오길 바라시겠습니까? 내년에는 작물이 자라길 바라시겠습니까? 배고픈 새 이웃들이 친근하길 바라시겠습니까? 아니면 뭉쳐서 당신이 가장 잘하는 일을 하시겠습니까? 배를 만들어 다른 곳으로 항해하는 것, 아마도 태양이 아직 빛나는 어딘가로요. 이 해상 유목민 무리가 처음에는 작게 시작했다고 상상하기 쉽습니다. 이곳저곳을 떠돌며 신들이 버리지 않은 어딘가를 찾으려 했지만 어디나 마찬가지였죠. 기근과 가뭄이 수년간 지속되면서 사회가 풀려나가고 가는 곳마다 더 절박한 사람들이 합류합니다. 그들은 더 강해지고 절박함에 도둑질에 의존하게 됩니다. 상선에서 훔치고 그 다음 작은 마을에서 포로를 잡아 새 전사로 삼고 힘이 점점 커져 마침내 어떤 군대도 막을 수 없는 압도적인 규모가 됩니다. 고향을 찾아 헤매는 바다에 떠도는 무리죠. 이 해양 민족의 초상화가 가장 설득력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미스터리가 이해되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거대한 다양한 민족의 무리가 갑자기 바다에서 나타나 방향도 지도자도 지휘체계도 없이 보였는지요. 이 초상화가 사실이라면 해양 민족은 무정부적이었을 겁니다. 아마 자주 지도자가 바뀌고 집단 내에 상충하는 목표가 있었겠죠. 어떤 이들은 정착할 땅을 원했고 다른 이들은 그저 약탈하고 불태우길 원했을 겁니다. 나일 삼각주의 얕은 늪지에서 람세스 3세의 군대에 패배했을 때 해양 민족은 자신들의 처지가 얼마나 절망적인지 깨달았을 겁니다. 땅을 잃고 떠돌며 수많은 도시를 파괴해왔고 이집트 땅을 차지하려던 마지막 도박마저 실패했으니까요. 그러나 이 이야기가 완전한 종말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해양 민족을 구성하던 집단 중 일부는 나일 늪지에서 살아남아 오늘날 가자 지구를 포함한 남부 팔레스타인 지역에 정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의 민족으로 뿌리를 내렸고 블레셋이라 불리게 됩니다. 이후 이들은 이스라엘 왕국의 강력한 라이벌로 기억되며 블레셋이라는 이름은 훗날 팔레스타인이라는 지명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죠. 결국 청동기 시대의 붕괴는 하나의 원인으로 설명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장기적 기근, 해양 민족의 이동과 침입, 철 무기의 확산으로 힘을 얻은 소국들의 도전, 내부 반란,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지탱하던 복잡한 국제교역과 동맹체계의 붕괴가 동시에 겹쳐졌습니다. 하나의 문명이 쓰러지자 그 공백은 곧 이웃 문명의 약점이 되었고 세계는 도미노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문명이 얼마나 정교하면서도 동시에 얼마나 취약한 존재인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오늘날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하게 연결된 세계에 살고 있고 한 지역의 위기가 순식간에 전 지구로 확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미 경험하고 있죠. 청동기 시대의 사람들 역시 자신들이 살던 황금기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끝날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들이 무너지는 도시와 불타는 궁전을 바라보며 느꼈을 감정, 그리고 질서가 사라진 세계로 걸어 들어가야 했던 두려움은 3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묵직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